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에서 이제 자신한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협상력이겠죠. 이 협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협상자의 지위, 상호 의존성,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 시간 제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사례와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자의 지위는 우리가 그 가급적이면은 조직 내에서 협상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 자기가 결정을 한 것을 나중에 가가지고 지킬 수 있고 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가 낮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가급적이면 최고 경영자, 사장 이런 사람들이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늘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뭐 가게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불만이 있더라도 조응을 하고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장 나와 이러는 거지. 사장 나와. 사장을 찾습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창고에서 싸우지 마시고 원장 나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저 회사의 대기업 사장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죠. 그래야 협상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종현 회장님은 자신이 직접 협상에 임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대표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례 중에서 정종현 회장님이 직접 협상하지 않은, 직접 결정하지 않은 그러한 비즈니스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수많은 우리가 사례들이 있죠. 조선업에 진출한 사례, 또 경부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 또 시베리아 개발구상, 대북 경제협력, 서울올림픽 유치, 자동차 독자 개발 등등 수많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인 그러한 그 비즈니스들이 전부 정주행 회장님이 생각을 하고 정주행 회장님이 직접 반대하는 사람, 직접 또 정부의 관계자들 또 해외에 있는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시작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주영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업 행보를 보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하고 상식에 역행하는 도전정신 또 위험과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강력한 추진력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경영학에서 경영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경영의 컨텐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전략과 관리, 운영이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게 전략이고요. 수립된 전략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활동이 관리 활동이고요. 운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 지침을 업무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운영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이 이제 전략이고요. 가운데 이게 관리고 밑에가 운영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을 쪼개보면 전략 수립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고유의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리 활동하고요. 운영 활동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영자,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이 중간 경영자가 수행해야 될 관리 활동, 중간 경영자가 주로 수행하는 것이 이제 관리 활동이죠. 이 중간 경영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수행해야 될 관리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 우리는 최고 경영자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근데 이 전략 활동이라는 것은 회사가 나갈 방향, 앞으로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또 미래 환경의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위협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전략입니다.
이 전략 수립이야말로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활동이고요. 이 전략 수립은 그야말로 최고 경영자가 혼자서 고독하게 어떤 경우에는 수립을 해야 될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최고 경영자들이 그런 자기의 본인의 업무를 망각을 하고 또는 기피를 하고 보다 하기가 쉬운 관리 활동 중심으로 경영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최고 경영자로서 본인의 업무인 전략 수립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러한 분들은 우리 경영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 양반한테 우리 정주영 회장님한테 사업가한테 필요한 기술이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이 양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업가한테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략도 수립하고요. 그 전략을 실행해 옮기기 위한 관리 지침도 마련해 주고 또 현장에서 운영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주영 회장님이야말로 이런 세 가지 능력을 다 갖추신 훌륭한 경영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협상력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시간 제약이죠. 협상을 하다 보면 이게 양보율입니다. 이게 시간이고요. 이 협상의 마감 시간입니다. 마감 시간이 될 때까지는 양보를 거의 하지 않죠. 하지 않다가 마감 시간에 가까이 오게 되면 급속도로 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급속도로 양보를 하게 되는 거. 이런 것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늘 볼 수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가 뭐 다음 주다 그러면은 뭐 다음 주 월요일다 그러면 다음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잖아요. 별로 시험 공부에 신경 안 쓰죠. 그러다가 데드라인이 다가옵니다. 네. 토요일에 일요일 되면 그때서야 도서관에 그냥 줄을 서고 자리가 없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막판에 가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급히 양보를 한다든지 급히 협상 타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절대로 좋은 협상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좋은 학점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죠.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차이가 많은데요. 우리 그 정주영 회장님은 그야말로 시간 관리, 정확한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양반이 시간 관리를 시간 관리의 어떤 그 원칙이라 그럴까요? 사상을 나타낸 말은 정주영 회장님이 어록에서 따온 말입니다만은 주어진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정주영 회장님의 행동, 실제 그 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 해외 출장을 갈 때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해외 출장 가면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이제 시차입니다. 시차. 여러분들이 뭐 해외여행 가서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외에 열심히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거기서부터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차 때문에 도저히 그냥 졸리고 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핑계 내가지고 또 호텔에 가서 좀 쉬다가, 또 휴식을, 뭐 또 이 스포츠도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잠도 자고 뭐 회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현지에서 일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해외 출장 갈 때는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행기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시고요. 현장에서 제일 유리한 비행기 시간을 선택을 하고,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운동을 한답니다. 아주 그 테니스라든지 또 수영과 같은 그런 과격한 운동을 하시고, 몸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신 다음에 비행기에 올라타시게 되면, 기내식을, 잡숫고 바로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비행기에서 보충해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 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현대는 정확한 납기 준수를 철두철미하게 신조로 삼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연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정경희 회장님의 시간 관리에 복수 시간 관리라고 하는 복수 시간 관리. 복수 시간 관리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만은 특히 정 회장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남들 열흘 걸릴 일이라면 2, 3일에 해치우고 남들 2달 걸릴 일이라면 한 달에 끝내야 그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정경희 회장님의 철칙입니다. 아주 또 그 피부에 와닿는 말씀은 열흘 걸릴 일을 20일 기간을 주면 더 잘할 수 있는가? 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래 보면 한 열흘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다 해치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한 20일 정도 한 2배 정도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해서 시간을 더 확보해 놓고 나면 일 안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나 20일이나 일하는 건 똑같다는 것이죠. 반대로 5일만 주면 일이 엄청나게 부실해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5일 안에 해내라 그러면 더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남들보다 빨리 공기 단축이나 원가 절감을 하려고 그러면 복수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이 겹쳐가지고 대단히 바쁠 때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지요. 별로 안 바쁘고 한 가지 일만 있다 할 것 같으면 차일피일 하다가 별로 성과를 못 내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협상력의 세 번째 결정 요인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상호 의존성의 우리 그 해외 사례를 우리가 하나 들어보면 US 에어라인이라고 이제 미국의 항공사죠. 이 항공사가 1980년대 초반에 굉장히 그 재정 상태가 악화가 돼가지고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뭔가 하여튼간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신형 비행기를 좀 구입을 해서 고객을 좀 끌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요. 비행기는 사야 되겠고. 이래서 이제 보잉에다가 이 보잉과 맥도날드 그라스에 가가지고 이 미국 비행기 회사죠. 비행기를 좀 외상으로 좀 팔아주시오. 우리가 돈 벌어서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보잉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던 미국 회사였죠. 비행기를 다 쓰러져가는 US 에어라인에 팔아가지고 언제 돈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팔겠습니까? 팔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거절을 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사에 쫓아가가지고 이 양반들한테 최신 전보 제트기를 50대를 외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프랑스 은행과 정부로부터 자금 조달까지 받아가지고 외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왜 US 에어라인이 다 쓰러져가는 회사가 보잉에서는 거절당하고 유럽의 업체인 유럽의 비행기 제작 업체인 에어버스사에서는 성공을 했을까? 이거는 바로 이제 이 US 에어라인과 보잉은 상호전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관계지만 이 둘은 상호전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았느냐? 이 에어버스사는 그 당시에 최신 전보 제트기를 개발을 했는데 이 신형 비행기가 잘 안 팔려요.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빨리 좀 팔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US 에어라인은 이거를 사가지고 그것도 외상으로 사가지고 빨리 비즈니스를 정상화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사례와 관련해서 이 상호 의존성, 여러분들 우리 조선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례 에피소드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작은 도비 1단계에서는 AP 애플 도화사에서 롱과통 해장하고 선박 건조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 자금 조달을 위한 바클레이 은행과의 차관 도입을 좀 추진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거절을 당했는데 당신들 뭐 믿고 해주느냐, 기술력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당신들보다 300년 앞서서 우리가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죠. 그 다음에 바클레이 은행의 부행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부행장을 만났을 때 부행장이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와 같은 당신이 뭘 공부했길래 도대체 전공이 뭐길래 그와 같은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시대의 유머를 가지고 극복했던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나는 이 사업 계획서 이것이 전공이다.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나는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다. 그 당시에 영국에 가가지고 어저께 내 이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옥스포드 대학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으로 신청을 했더니 박사학위를 주더라. 그래서 나는 이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머를 가지고 넘겼던 거지요. 그랬더니 버클레이 은행에서 대단히 깊은 감동을 받고 영국의 수출 보증 기구에 가서 보증을 좀 받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차관해 주구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영국 수출 보증 기구에 가니까 너가 배를 살 사람도 없는데 소위 말해서 뭘 가지고 배를 만들 거냐. 소위 말해서 배를 살 사람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명을 가져와라. 선주를 확보해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포만 바닷가에 소나무만 있는 그런 그 백사장 사진을 들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선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와중에 그리스의 거물 해운업자 리바노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정정의 회장님과 비슷한 그런 무모한 또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26만 톤짜리 배 두 척을 주문을 받았다 하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협상의 차원에서 앞에서 우리가 상호 오전선과 관련해서 파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경회 회장님이 바클레이 은행에 가가지고 또 영국 수출 보증기구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시오. 돈 빌리려면 여기 가서 보증받아 오시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대출 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정경회 회장한테 뭐 돈 빌려줘봐야 무슨 큰 돈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다시 되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는 이런 상황에 상호전성이 전혀 없죠. 당연히 거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요 가가지고 그리스 해운 회사 리바노스에 가서 그런 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리바노스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목적이 뭔가 하니까 생판 처음 보는 회사, 아직도 조선소도 없는 그런 회사에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싸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정경회 회장님이 왔을 때 그거를 덜컥 사겠다고 했겠죠. 이게 바로 정경회 회장님은 선주를 확보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고 얘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배를 가급적이면 싼 값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의존성이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이 타결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상의 네 번째 결정 요인은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입니다.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은 경우에 따라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결렬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와 같은 그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은 미국 정부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협상장에 나와가지고 협상 대표들이 뭐라고 하니까 핑계를 잘 댑니다. 우리 본국 정부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국 정부가 싫어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협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전략을 많이 쓰지요. 이와 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정경회 회장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독자 개발 사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왜 고유 모델 자동차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협상 과정에서
지금 봤던 그러한 그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이용한 미국 대표들, 미국 포드사의 의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67년도에 포드하고 현대는 자동차 조립 기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21대 79, 이건 이제 자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산 부품을 21을 쓰면 포드사의 부품을 79를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그냥 미국 포드사의 코티나라고 하는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는 그러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산화를 좀 높이고 계약 기간을 좀 연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기술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모든 부품을 국내 생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투자 비율 50대 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기술 계약에 의해서 현대는 포드의 자동차를 그냥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런 조립 판매소 역할만 하던 것에서 당당한 회사의 주인으로서 같은 그 공동 파트너로서 공동 사업을 하자고 한 거죠. 투자 비율 50대 50으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기술도 좀 더 배우고 이래가지고 언젠가는 독립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포드에서 그 제안을 냉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가면서 그 협상 제안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포드에서 현대 자동차 판매 자금 동원 능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가 독자적으로 또는 뭐 50대 50이지만 여기서 국내에서 판매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이제 할부 판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부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거대한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본을 그럼 자동차 팔고서 돈을 못 받으니까 돈을 조금 있다가 받으니까 그 단계를 버틸 수 있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을 동원할 수 있냐? 라고 하는 핑계를 대가면서 합작 설립을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런 거부 이유를 없애기 위해서 현대는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200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 판매 자금 지급 보증서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포드 본사에서 한국은 투자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도 50대 50에 합작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반응을 보인 거죠. 자, 이 단계쯤 와서 이제 정준하 회장님은 바로 이제 포드사의 본심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작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단지 자기네들의 조립 생산 기지로만 계속 써먹겠다는 뜻이고 현대에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싫다는 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더 이상 너하고 같이 합작 회사 설립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별을 선언하고 바로 독자적으로 이태리 가서 자동차 모델 디자인 받아오고요. 또 영국에 가서 기술자 채용해서 1974년부터 공장을 착공하고 76년도에 포니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됐죠. 이게 그 미국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본사의 그 이유를 대가면서 핑계를 대가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캐치를 하고 그것을 거부했던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의 제3요소는 관계인데요. 관계는 아까 뭐 좋을수록 협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는 또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크게 묶어가지고 동서양의 관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은 그 협상을 할 때 관계 지향 협상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관계를 좋게 만든 다음에 협상에 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면서 협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계가 아니라 정보 사실 지향형, 정보가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하고 그 비즈니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관계는 관계고 협상은 협상이다. 그래서 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협상 성과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이제 서양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양 문화는 그렇지 않죠. 관계를 잘 맺어야 좋은 협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널리 입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정주영 회장님의 사례에서는 바로 이거 서울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독일 바덴에 가가지고 열흘간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 형성이다. 정성을 다한 관계 형성이다. 동양식 관계. 이것이 협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긴 꽃바구니 선물과 일본의 최고급 시계 선물 이 두 가지가 누구의 마음을 어느 쪽이 더 마음을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이 고급 시계 선물과 같이 이렇게 고가가 나가는 것들은 뇌물로 생각합니다. 뇌물로 생각하고요. 이런 꽃바구니와 같은 또는 과일 바구니와 같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그 정성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음을 여는 데는 시계보다는 꽃바구니가 좋았다. 거기다가 이제 각국 IOC 위원들한테 대해서 개별 로비를 했습니다. 다시 해서 각국의 상황에 맞는 우리의 경제 협력 방안도 제시하고 우리가 앞으로 너희들하고 어떻게 그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국의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체 대표들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나라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나라 IOC 위원들을 설득을 한 거죠. 뿐만 아니고 소외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IOC 위원들에게 집중 공약을 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개도국이니까 너희도 언젠가는 올림픽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동료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북한적 인사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 우리 그 올림픽 유치 활동을 방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북한적 인사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그 조심을 하고 조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예우와 친절로서 대해가지고 좋은 소리만 해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 조치를 했고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대가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 직원들이 부인들과 같이 와가지고 정성은이 식사 대접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우리 한국의 IOC 위원조차도 우리 표는 3표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한 정도가 아니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정부에서 또는 서울시장이 협상단 대표를 맡은 것이 아니라 민간의 정주행 회장을 내세워가지고 협상 대표로 보냈던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무산되더라도 공무원들의 책임은 없고 정주행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라고 핑계를 대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 정주행 회장은 그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고 46표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 표를 깨보니까 52표가 나와서 압도적인 다수로 올림픽 유치를 했다 하는 이것도 역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의 네 번째 요소는 파트너인데요. 파트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대안입니다. 영어로 이제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이거 줄임말인데요. 이런 그 대안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고 좀 그 푸어 딜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좋지 못한 협상 성과를 바람직스럽지 못한 협상 성과를 회피할 수가 있고요. 또 워크웨이 위협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실험 차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의지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파트너가 내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 다른 대안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성과가 이 협상의 성과보다 높으면 이걸 채택하는 게 낫다 싶으면은 지금 협상을 결재를 시키는 거죠. 결재를 시키고 오히려 파트너를 선택을 해서 강박관념을 회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협상 성과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협상보다도 협상을 타결할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보다도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타결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정주영 회장님의 파트너, 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1980년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통상을 하면서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통상 협상을 할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너는 미국에 많이 팔아먹고 한국은 왜 시장 개방 안 하느냐. 그래서 맨날 농산물 시장 개방, 자동차 시장 개방, 등등의 공산품 시장 개방 등등의 여러 가지 시장 개방 압력을 엮고 있죠. 그때 정주영 회장님이 한국의 통상사절단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상무부 장관 말콤 볼드리치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말콤 볼드리치 장관한테 일단 상당히 기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도 시장 개방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속하게 시장 개방이 되면 한국의 업체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상품들도 안 사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시장 개방을 급속하게 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우리도 서서히 개방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좋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볼드리치 장관이 자기의 본래 고민을 꺼내놓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의 시장 개방도 관심사지만 이 당시에 이 양반의 좀 더 큰 고민은 중국 시장이 그 당시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됐는데 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 미국이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인데 마침 정주영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본 거죠. 이 거대 중국 시장에 어떻게 하면 진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좀 해안을 달라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때 정주영 회장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가 통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중국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중국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안을 했죠. 한미합작으로 대중국 서해안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하니까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가 중국에 싣고 가려면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되죠. 운송비가 무지하게 큽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해봐야 별 이득이 없죠. 따라서 우리 서해안 중국하고 거리가 한나절밖에 안 된다. 저녁에 배를 띄워서 중국에 가면 다음날 아침에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이 서해안 지역에다가 수출 전진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미국에서 만들고 그 만드는 걸 한국의 서해안 기지에 갖고 와가지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대규모로 크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여기서 가공을 다시 해가지고 중국으로 싣고 가면 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드렸죠. 이게 이제 맥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야말로 미국의 이용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준 거죠. 대안을 줘가지고 통상개방 압력을 완화시켜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인데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정보는, 우리가 경영을 할 때 계획 실행 통제라고 하는 이제 3박자 이에서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정보의 수집이 기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엄청난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대개의 기업들은, 대개의 경영자들은 이 3박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만은, 보통입니다만은, 정주영 회장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식 정보 수집 방법을 보게 되면 직관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에 일을 기획을 합니다. 어느 천년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다 수집해가지고 완벽한 계획 수립해서 일을 시작하느냐. 그때서는 안 된다. 일단은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90% 서면 일단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밀고 나가면서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느냐.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답니다. 일단 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모자라면 또 보충하고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 중심형 정보 수집, 동시다발적 일처리를 통한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거를 분석을 할 때는 몰입을 통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생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있다, 작은 생각이 있다. 그럼 그 작은 생각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생각하고 화장실에 갈 때 생각하고 막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 작은 생각을 키워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각종 아이디어가 저절로 생각이 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업에 실행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재현 회장님의 경영 방식을 보게 되면 일견 좀 무모한 것 같아도 철저한 정보 분석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양반의 생각은 계획에 의해서 일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때는 자기는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에 의해서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몰입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주영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요. 정주영 경영 정신의 교훈, 이것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살펴본 협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주영 회장님의 경영 정신을 분석을 해 보더라도 정주영은 처음부터 어떤 천부적인 자질을 소유한 경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평생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끊임없이 해서 성공한 경영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이 모험하는 기업,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굉장히 무모한 사람, 이런 이제 인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야말로 확고한 신념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불굴의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정주영 회장님의 자서전처럼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한 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취사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한번 반영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